노다지 썰전. 자, 미래에셋증권이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정말 아득히 뛰어넘는 순이익 3,480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부문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해외 법인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간 순이익 1조 원 달성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 노다지의 썰전에서는 바로 이 뜨거운 이슈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현재 성과, 과연 이게 탄탄한 기초 체력 위에 세워진 지속 가능한 성장일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리스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 그리고 특히 해외 법인의 구조적인 성장을 근거로 미래에셋증권의 밝은 미래를 전망합니다. 네, 저는 그 눈부신 실적 이면에 좀 가려져 있는 높은 변동성이라던가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3분기 실적은 단순히 숫자가 잘 나온 걸 넘어서 그 내용이 아주 알차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자기자본 이익률, ROE인데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죠. 미래에셋증권이 바로 이 ROE 10%를 그것도 2분기 연속으로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 10%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증권업계가 초다형 IB라는 이름 아래서 덩치만 키웠지 실속은 없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이 이 숫자를 통해서 마침내 그 규모의 경제를 실제 수익성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강력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산관리, 즉 WM 부문과 연금 사업은 미래에셋의 미래를 책임질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자산은요,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매분기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이건 변덕스러운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수익이 아니라 한번 쌓이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활용점정은 역시 해외 법인의 약진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해외에서만 벌어들인 세전이익이 거의 3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회사 전체 이익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만 해도 분기별로 한 500억 원 정도 벌던 것이 올해는 분기당 700억에서 900억 원 수준으로 아예 체급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것이야말로 구조적인 성장이지 일시적인 행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실적길, 물론 인상적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성적표의 뒷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트레이딩 손익의 변동성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합니다.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3분기 들어서 트레이딩 부문 이익이 크게 감소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2분기에는 금리 환경이 우호적이어서 채권 운용으로 큰 재미를 봤지만 3분기 들어 9월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곧바로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게 뭘 보여주냐면 미래에셋의 실적이 금리 같은 외부 시장 환경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잠재된 투자 리스크입니다. 3분기 실적의 해외 호텔 자산에서 무려 1,600억 원 규모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이거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국내 판교 오피스 빌딩을 매각한 이익이 발생해서 전체 실적에는 이 손실이 좀 가려졌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땜질 처방에 가깝습니다. 언제든 이런 대규모 투자 손실이 또 터질 수 있다는 위험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약점인데요. 투자은행 즉 IB 부문이 지난 2년 반 동안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매우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PF를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PF라는 게 아파트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증권사가 보증을 서거나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수익 사업에서 경쟁사들이 한창 돈을 벌 때 미래에셋은 사실상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리스크 관리도 좋지만 성장의 한 축이 멈춰 있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해외 법인의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과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구조적 체력 개선으로 봐야 합니다. 왜 지속 가능하다고 보냐면 사업 모델 자체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머징 시장에서는 이미 현지 유력 증권사처럼 안정적인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거래하도록 중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탄탄한 영업 기반을 닦았다는 거죠. 반면에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구축한 트레이딩 인프라의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의 정교한 금융 기법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분기별 이익 체력 자체가 500억 원대에서 700억 원, 900억 원대로 완전히 한 단계 올라선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자산 관리와 IB로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니 성장 잠재력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외 사업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 특히 각국의 정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현지 투자자들이 파생 상품에 지나치게 몰리자 올해부터 인도 정부가 파생 상품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마르면서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현지화를 잘해도 정부 정책 하나에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해외 법인의 이익 역시 본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산 평가 손익이 포함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해외 법인 이익이 1,181억 원이었는데 그중 400억 원,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평가 이익이었습니다. 이런 평가 이익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평가 손실로 돌아설 수 있는 말 그대로 장부상의 이익일 뿐이라는 거죠. 구조적 성장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 요소를 관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저는 미래에셋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IB 부문의 부진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의도된 리스크 관리의 성공 사례로 봅니다. 몇 년 전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기 훨씬 이전부터 미래에셋은 시장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관련 대출 잔고를 대폭 줄이는 등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택한 전략적 판단이었고 그 판단이 결국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죠. 이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트레이딩 손익 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례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았던 2분기 실적과 비교하니까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기저효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히려 미래에셋은 트레이딩 부문의 본질적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켓메이킹 사업 확대입니다. 마켓메이킹이라는 게 특정 주식이나 파생 상품에 대해 매수, 매도 가격을 계속 제시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이거든요. 즉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작은 수수료 수익을 꾸준히 챙기는 사업이죠. 이 안정적인 사업 부문에서 매분기 400억에서 500억 원의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트레이딩 부문의 기초 체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동안 기회를 놓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기회비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트레이딩 부문 역시 4분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4분기는 연말에 기업들이 보유한 투자 자산을 한꺼번에 평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권사 실적이 저조한 시기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환경은 채권 운영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죠. 추가적인 이익 감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안정적인 마켓메이킹 수익만으로는 전체 트레이딩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성만 추구하는 모습이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결국 주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주환원 정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주주환원 정책이야말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셋은 2026년까지 순이익의 35%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약속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상법이 개정돼서 자사주로 활용한 주주환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자사주 소각이 어려워진다면 전체 환원율 35%라는 약속은 그대로 지키면서 자사주 소각 대신 현금 배당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이 바뀔 뿐이지 주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의 핵심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글쎄요. 너무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이용해서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게 하는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약 1억 1천만 주는 과거 대우증권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합병 자기주식이라서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막대한 양의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회사의 자기자본 감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에게 자기자본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근간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더 많은 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브로커리지, 트레이딩, IB 등 모든 사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현재 약속한 35%라는 주주 환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환원율을 유지하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호실적을 통해서 연금과 해외 사업이라는 두 개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IB 부문의 일시적인 부진은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택한 신중한 리스크 관리의 결과이며 변동성이 우려되는 트레이딩 부문 역시 마켓메이킹 같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주주환원 의지까지 더해져서 꾸준한 성장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트레이딩 부문의 금리 민감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고 장기화된 IB 부문의 부진은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법 개정이라는 외부 변수는 회사의 근간인 자기 자본을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연말로 다가갈수록 시장 환경이 실적에 미칠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눈부신 실적과 뚜렷한 성장 동력,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변동성과 잠재적 리스크. 이 상반된 그림 속에서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